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새 지도부를 통한 개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정치권의 움직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정의당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드루킹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그리고 김종대 의원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드러났기 때문에 언젠가 조사를 해야겠지만은 지금 장례 기간 중에 언급을 하니까 정의당 등 상당히 불편해할 겁니다. 어제 박상용 특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드루킹 쪽에 협박이 있었느냐 관련 얘기를 따지다 보니까 1년 전 5월 달에 있었던 드루킹의 트윗 글 내용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만은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했던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이 됐던 심상정 전 대표 또 김종대 의원 뭐 조사 대상인가 아니냐.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결정할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당장은 조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요. 또 하나 이번에 드루킹 특검의 핵심적인 배경이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현재 여권에 혹시 실세들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게 초점이었었는데 옆에 격가지인 고 노회찬 의원 등에 대한 뭐 조사가 돼버리다 보니까 혹시 초점이 흐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가지고요. 일단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협박 여부 관련해가지고 조사의 대상은 되겠지만은 이후에 남은 30일쯤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검 기간이 핵심적인 방향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조사는 아마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 노회찬 의원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흔들리게 됐어요. 20명이 필요한데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의 송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 자리가 비어서 11명이 되니까 결국은 지위를 상실한 게 되는 네. 거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럼 한 명이 보충이 된다면 다시 구성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직접적인 대상으로 두 사람의 송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한때 이용호 의원은 초기에 구성할 때 민주평화당의 합류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가담하지 않고도 20명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는 조금 11명을 1명이 부족하니까 채워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합니다. 네. 불확실해서 현재로서는 그냥 4당 체제, 3당 체제로 가는 일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3당 체제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현재의 집권 여당의 우호적인 교섭단체가 봉기가 되다 보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3당 체제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렇습니다. 이 3당 체제로 세계 교섭단체가 운영이 될 텐데 청와대는 협치 내각을 내걸면서 범여권의 뭐 연합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계획도 좀 차질이 있을까요? 뭐 그 자체의 구상은 뭐 변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 협상을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들 간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평화와 정의 모임까지 해가지고 4당 대표들이 협상을 했을 건데 앞으로는 공식적인 교섭단체가 3개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고요. 네. 협치 문제는 아마 다른 관점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협치 관련해서는 아마 그 교섭단체 차원의 문제보다는 의사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네. 1명 정도의 변화가 있으니까 큰 변수는 아니지 않는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에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했던 협치 관련해가지고는 대부분의 야당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다음 달 25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오늘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8명의 후보 가운데 이제 3명이 뽑히게 될 텐데 이해찬 대세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 표로 어느 정도나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대체로 이해찬 의원은 커트풀 통과하지 않겠느냐. 한 명만 네. 꼽으라면 되게 얘기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위험스럽게 보는 이유가 8명 중에서 보통의 경우 2~3명 정도 커트풀로 탈락을 시키는데 8명 중에서 3명만 남기고 5명을 탈락시키니까 누가 될지 모른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해찬 의원 정도가 비교적 안정권이지 않냐는 얘기인데요. 나머지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구도를 봐야 될 것인데요. 김진표 전 지사의 경우, 김진표 의원의 경우는 연령상으로 제일 고령이죠. 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부분 관련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거고요.
또 송영길 의원은요, 현재 8명의 대표 후보군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권 기반을 가지고 네. 있다. 지지는 가장 호남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호남권 대표라든가 당의 지도부가 없다면 문제 아니냐 내걸고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먹혀들까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에 맞서는 다른 후보들의 주장하는 바는 대체로 이해찬 의원의 역량이 가장 뛰어나고 경륜도 있지만은 이유는 뭔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뭔가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또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의 당은 카리스마를 가진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는 아래로부터 뭔가 올리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네. 점에서 이해찬 의원의 장점이 아닌 다른 후보들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한 두세 가지 축에서 경쟁 구도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441명에 달하는 중앙위원들의 투표가 1인 1표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8명 중에서 어디로 분산이 될지 여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네, 잠깐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8명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7선 의원도 있고 초선 의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 세대 교체론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중앙위원 문제가 되겠고요. 이후에 오히려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구도에 따라서 네. 아마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 표를 가져가니까 자기 득표 전략에 충실했는데 이후에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의원은 7선이고요. 김두관 의원이 초선이 되는 바죠. 그렇죠. 연령으로는 아까 말했던 김진표 의원이 47년생으로 가장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형성되는데 일단은 본격적인 대결은 컷오프가 끝나서 3명이 경쟁할 때 치열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도 구성이 됐고요. 어제 첫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 자격 논란도 벌어지면서 삐걱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논란 되겠는데 그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혁신을 하겠다라고 지금 책임과 혁신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내걸었는데 혁신에서는 가장 큰 게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보통의 인적 구성은 총선 앞두고서 후보자 교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총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할 것인데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지지 여부는 내부의 혁신도 또 하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집권 여당이 얼마나 안정적인 지지를 가져가는가, 얼마나 흔들리는 것인가, 아마 상대적인 반사 이익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슬로건은 책임과 혁신으로 정했는데 이건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책임은 무엇을 위한 책임인가 언뜻 보다 보면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또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책임에 대한 묻는 거냐라고 했더니 네. 그건 아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해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자. 아하. 이 정도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수사 얘기군요.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혁신, 인적 구성의 혁신에다가 또 하나 지금 뭔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당의 정체성 방향 노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동북아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냉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하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 노무현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는데 언뜻 얘기하기는 자유한국당을 노무현 대통령의 우파 세력으로 가는 가이냐 이런 반발도 있어가지고 네. 내부에 그 노선 자체에 있던 논란도 있어서 이것도 역시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